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과 김건희 여사, 순직 해병 등 3대 특검의 특별 검사를 지명했습니다.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앞다퉈 수사 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쟁점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19일 출석해달라고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관련 소식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은 당일에 특검 지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명 시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 당일에 즉시 지명까지 완료를 해버린 것인데 이전에 대규모 특검들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빠른 진척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 대통령에 대한 임명 요청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후보 추천 의뢰 그다음에 이제 지명까지 거의 이틀 만에 이루어진 건데요. 예. 법에는 각 단계가 2일에서 3일 정도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2일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이 지명이 되면 그 다음 차례는 이제 특검을 도와줄 특검보, 그다음에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 인력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검 사무실 등 이런 물적 자원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특검 준비 기간이 사실 법에는 20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특검 지명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던 만큼 예. 이 준비 작업에도 굉장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지명된 특별검사 몇 명도 관심인데 우선 내란 특별검사로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또 순직 해병 특검으로는 이명현 전 국방부 감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을 했는데 어떤 인물들인가요? 네, 일단 먼저 가장 큰 특검을 꾸려 나가야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 대행입니다. 이 내란 특검을 이끌어 나가게 될 텐데요. 조은석 특검은 검찰 내 특수통으로 이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고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감사원, 감사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특수부 검사 시절에 이 공직 비리라든지 대형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수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별도로 변호사 사무실을 내지 않고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꾸려 나가야 되는 민중기 전 서울지방법원장은 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 출신이라는 게 사실 특이한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보통 특검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 특검을 맡았었는데 법관이라는 부분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당시에 이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요. 법원 내부에서도 이 사법 개혁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병 특검을 이끌어내야 되는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는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 법무 분야에서 이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회창 장남의 병역 비리를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고요. 이 특검 후보 중에 유일하게 이 군 검찰, 그러니까 군 법원, 군사 법무 분야에서 특화된 인물인데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군 수사기관과 협조도 해야 되고 또 군의 이 기밀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지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출범을 앞둔 3대 특검 역대 최다 인원이 동원이 되고 총 577명인데 워낙 숫자가 많고 또 최대 20일 내에 인선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인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변수가 좀 있는 겁니까? 일단 워낙 대규모 인력이 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을 꾸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파견 검사가 60명이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40명, 최상병 특검이 20명인데 총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입니다. 이게 검사 수를 따져보면요. 일선 검찰청 2~3개 정도에 들어가는 검사 수에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력 구성이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워낙 수사 범위가 넓어서 인력이 많이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인력 구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또 다른 또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이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런 특검에 투입이 되면 결국엔 다른 일반 사건에 대해서 수사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특검이 있을 때도 사실
사실상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투입이 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진행했던 고소 고발 사건이라든지 일반 민생 사건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씩 밀려지는 사건들도 있어서 인선 구성도 신경을 써야겠고 또 수사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대비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특검 수사는 좀 언제쯤 시작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또 시작이 되면 뭐부터 진행이 될까요? 아마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7월 초 정도에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특검이 출범되면서 보게 되는 거는 결국은 사실관계 파악이죠.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수사 기록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일단 특검이 출범이 되면 기존 수사기관이 했던 수사 기록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특검 역시 인적, 물적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적 제약하에서 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수사 기록들을 보고 수사가 이미 완료된 부분 그리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부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이 수사가 완료됐다라고 판단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에서 조금 배제를 하고 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출범을 앞둔 세계 특검에는 이제 경찰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어떤 검경 간에 좀 신경전이 있지 않겠냐, 개연성이 있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에서 이런 갈등을 조율할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특검의 수사가 개시가 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은 각 수사기관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수사 기록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수사를 특검에게 이첩을 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필요하면 특검이 기존의 수사기관한테 수사를 맡기도록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수사를 계속하겠다. 그리고 특검과 공조하겠다.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려면 사실상 이 경찰과 검찰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은 우리에게 맡겨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찰과 검찰 같은 경우는 아마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까지 한 20일여일 기간이 남아 있는데 예. 그 남짓한 기간 동안 최대로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특검 출범이 임박해온 가운데 경찰이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최후 통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만약에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을 한다면 그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면 조사 거부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대면 조사가 원칙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속적으로 불응을 한다라고 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부분은 특검 출범과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거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검찰 출신인 이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주의자, 검찰의 프라이드로 살아왔던 윤 전 대통령인데 경찰의 이 출석 요청에 응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이 되면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할 명분이 좀 없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되기 전에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의 성과를 좀 보여야지 이렇게 체포영장을 신청할 만한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 지점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특검 등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어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차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끝까지 소환 조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전이니까 일단은 방문 조사라든가 서면 조사 등의 절충안을 택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도 서면 조사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는 강제 소환, 체포영장 카드를 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검이 출범이 되면 명분이 사라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 출범이 돼서 특검이 경찰에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봤을
봤을 때 너희들 아직까지도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서 네. 경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카드를 집어들었어도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나 아니면 방문 조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서면 조사나 아니면 방문 조사에 대해서 응한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피의자 조사를 했다라는 부분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경찰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그리고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상태인데 두 사람에 대한 직접 조사가 결국에는 이 특검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마 이 경찰이라든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불응하고 결국엔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적으로 이 대면 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특검이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모두 다 이첩을 하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특검에서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을 버는 의미도 있고요. 네. 또 중복돼서 출석을 하지 않을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 출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그 건진법사로 불리는 인물이죠. 전성배 씨를 재소환을 했고 1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했는데 특검을 앞두고 이 수사의 속도를 내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출범이 되면 특검은 수사기관에 그동안의 수사 기록을 달라. 그리고 모든 수사를 우리에게 이첩을 해달라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기존의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겨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사 기록이나 수사를 이첩을 했을 때 특검에서 기존의 이제 수사 기록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 수사가 미진했던 거 아니냐, 아니면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수사를 속도를 내는 측면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수사는 특검의 판단에 따라서 기존의 수사기관에 맡겨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되었을 때 마무리 정도는 너희들이 더 계속해라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수사를 속도를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전성배 씨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고 또 그 목걸이랑 가방에 대해서도 잃어버렸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정말로 잃어버렸거나 만약에 뭐 작정하고 숨겼다면 이게 찾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특검 전에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가방이나 목걸이의 물증 자체는 아마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아마 이게 물리적으로 아마 훼손을 하거나 파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진행 과정에서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부인을 해왔고 어디에 잃어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하지만 만약에 특검에서 이 수사를 만약 넘겨받아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진술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가방이나 목걸이의 물증 자체는 찾지 못하고 하더라도 네. 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건이 없더라도 그 진술을 받게 되면 결정적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만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인 검거에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겁니까? 네, 이 용의자는 대구 달서구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세종시로 달아난 것으로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이 세종시로 달아난 곳이 야산입니다. 이 택시를 거기서 내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색견이라든지 목격자 탐문을 통해서 지금 이 행방을 쫓고 있는데 이 야산이다 보니까 인적이 드물어서 이 목격자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미 야산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검거에 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공개 수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공개 수배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뭐 정확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일단 그 공개 수배 같은 경우는 용의자는 특정을 했는데 이 용의자의 행방을 찾지를 못할 때 이제 이 공개 수배가 이루어지는데 네. 공개 수배를 하면 뭐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공개가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받게 되니까
보니까 뭐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빠르게 검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이 바로 공개 수배로 전환하지 않고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거는 네. 공개 수배를 하는 경우에 오히려 또 이 부분이 검거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예. 내가 공개 수배가 되었다는 사실을 만약 용의자가 알게 되면 아예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습니다. 주의를 한다는 네, 잠적해버리는 아예 거죠. 잠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공개 수배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잠적해버리면 어떻게 더 난항이 되니 더 더 어려워지는 어려워진 거잖아요. 부분도 있기 어떤 방법이 때문에 있을까요? 그러면 보통은 그렇게 잠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이렇게 금전적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들의 지인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망간 사람들을 찾을 때는 이 지인들과의 이제 연락 같은 거 이런 걸 보고 파악을 해서 검거를 하게 되는데 공개 수배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용의자들이 자신들의 지인한테도 뭐 이런 도움을 청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아예 잠적을 해볼 가능성이 있기 흔적을 때문에 남기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검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사안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신중한 부분이겠네요. 피해 여성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된 과정을 좀 보면 경찰이 피해 여성의 안전을 고려해서 용의자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풀어주고 경찰은 이후에 범행을 마치 못하게 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대응책에 대한 아쉬움도 그렇고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어떤 건 좀 보완해야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피해자들이 이미 신고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참변을 당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비판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피해자가 여러 차례 이 용의자로부터 이런 뭐 위협을 받아서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하고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었거든요. 그 기각은 왜 됐을까요? 그러니까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때 이 법원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요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은 주거가 부정할 때 이렇게 세 가지인데 법원에서는 이 스토킹 범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 거는 뭔가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스토킹 처벌법에는 아예 그렇게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는 요청을 하는 건데 그걸 달리 해석을 하면 결국엔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범죄인 거죠. 한 번 찾아왔다라고 해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찾아오거나 여러 번 괴롭히거나 했을 그렇죠. 때 이 처벌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피해자를 만약에 구속을 하지 않으면 네. 다시 한번 피해자를 찾아올 가능성이 있고 또다시 위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서류로 판단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위험성 같은 거를 판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원에 대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